자,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자, 마감 시황 브리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월 11일 마감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보고 가야 되겠죠? 자, 보시면 오늘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오르긴 했어요. 코스닥은 이제 종가에 좀 밀리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약보합.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상승을 해줬죠. 조금 상반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상승 하락 종목수를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은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았고요. 코스피는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자,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을 보더라도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견조하게 들어오거든요. 게다가 이제 한국 펀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뭐 유의미하진 않지만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은 코스닥을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은 대형주 장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이닉스는 빠졌지만 뭐 삼성전자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했죠. 다만 이제 자동차 부품단 그 중소형 스몰캡 쪽은요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대형주만 강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3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금이 어디서 들어오는 자금이냐면 현재 그 한국 펀드라고 해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형 펀드로 이제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본이 사실상 2년 전부터 니케이가 엄청 강했잖아요. 3년 전이죠, 벌써. 니케이가 강했었던 이유가 이제 사실상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밸류업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죠. 정부에서 성장 의무 공시를 하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월가 투자자들이 많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일부 월가 투자자들은 이미 이제 일본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많은 하우스들이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도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요 골자잖아요. 그래서 밸류업 정책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유동성이 지금 개별적으로 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밸류업 주인공들이 실적주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넘버가 나오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한국형 펀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사가 지금 이제 1,600여 개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 1,600개 기업을 다 합치면 한 4에서 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코스피 기업들의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한번 자료를 보게 되면은 400조 원에서 500조 원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0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펀드 자금들이 밸류업을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쪽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형 펀드가 들어올 때는 대형주 위주의 강세 흐름이 그런 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외인 매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어떤 종목들을 좀 담고 있나요? 이렇게 한번 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기관 쪽에서는 뭐 현대차 오늘 현대차 좋았어요. 다시 한번 좀 변곡 지점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여전히 뭐 한미약품 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잠시 후에 또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금융주들, 건설주들 이렇게 좀 탄탄한 현금 캐시플로우 기업들을 담아가고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제 담았었던 항공주들을 다시 한번 좀 팔아내고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을 좀 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수 차트를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수 차트를 한번 이렇게 열어서 볼 텐데 먼저 코스피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지금 이제 흐름인데 현재 이제 코스피가 어제는 살짝 이제 저항대를 받고 눌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에는 시장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1월에는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을 이어오다가 2월 되면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결국에 좀 돌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2월 4일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지 다시 한번 좀 이제 랠리가 나와줄 것 같은데 현재 저항대에 딱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오늘 뭐가 발표가 되죠? 오늘 뭐가 발표가 있는 날이에요? 중요한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랑 비노급 일자리 수가 발표가 되는데
딱 저항대를 올려놨다. 그럼 이제 오늘 지표 내용 나오는 거 보고 내일 이제 저항을 받을지 뚫어낼지를 결정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게 저항대입니다. 이게 추세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항대에 있는 위치에 있고 이걸 좀 뚫고 추세상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는 간밤에 이제 미국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업률이 미국 실업률 예상치가 지금 4.4%거든요. 근데 이 4.4%보다 높아도 문제예요. 높으면 금리 인하 요인보다는 경기 이제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근데 이보다 또 많이 낮으면 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그 기대감이 또 훼손되거든요. 지금 연준 인사들 발언이 굉장히 매파적이잖아요.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예상치대로 나오는 게 좋다. 비농업 일자리 뭐 7만 명 이것도 좀 예상치랑 어느 정도 적당히 부합하는 정도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소매 판매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은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물론 여기서 캐비넷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 밑밥을 던져 놓은 것 같다. 제가 아침 시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미리 고용이 안 좋은 것을 봤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안 좋아도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경계감을 키운 꼴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이야기는 이렇게 좀 끝을 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의 강세 업종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현재 첫 번째 오늘은 네 가지 업종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원전이에요. 원전. 최근 그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한미 양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의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건설주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외교부는 그 10일입니다. 10일 어제죠.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충 재처리 및 한미 안보 분야를 협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안을 2월 말 또는 3월 초 중순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지금 보고서를 최근에 냈는데 보고서를 한번 보게 되면 미국이 지금 관세 재인상 발표 직후에요. 미국 측에서 먼저 자국 내 원전 프로젝트를 투자해라 그리고 건설을 제한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조선과 LNG 개발 그리고 전력망 구축보다도 원전 건설 투자를 우선 요구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미국 텍사스주에서 그 대형 원전 기술 설명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텍사스주에서. 그래서 텍사스주 그 아마랄로였네요. 아마릴로 외곽에 그 추진을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원전 4개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익을 위해서 현지 유수의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다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다지는 자리인데 현대건설이 이번 그 행사, 그 기술 설명회를 통해서 원전 사업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였어요. 그리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사업 경쟁력을 제고를 한다라는 방침까지 있습니다. 자, 한수원도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본사에서 체코 케이블 전문 기업인 CICM과 루마니아 삼중 수소 제고 설비 건설 사업에 필요한 케이블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뉴스를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옆에 보시면 제 화면 위에 보시게 되면 이게 올라간 종목들 많습니다. 우리 기술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뭐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오르비텍, 한신기계 뭐 이런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업종은 이제 테마로 봐야 되겠죠. 테마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그 마이크로소프트 있잖아요. 보시면 기사 제목도 제가 기사를 끌어왔어요. 발췌를 해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전기 저항이 없는 그 고온 초전도체입니다. 고온, 저온 아니에요. 고온 초전도체를 적용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소형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소형화 이게 핵심인데 그렇게 되면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는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생성형 AI의 확산이 되면 뭐가 많이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먹는, 그죠? 전기를 많이 먹는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 건설 지역에 보면은 이제 그 사회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초전도 기술을 여기서 이제
대안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소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또 부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온 초전도체 케이블 같은 경우는 그 기존 구리선보다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없고 가볍고 또 얇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소형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다만 액체 질소를 활용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냉각 시스템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초전도체 케이블에 히토류 원소가 들어가요. 히토류 원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히토류 소재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제 히토류 시장의 95%는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과 이제 생산 능력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지원을 받은 비어, 맥주 말하는 거 아니고요. VEIR입니다. 비어라고 하는 기업은 초전도체 케이블을 활용을 해서 진짜로 이제 기존 대비 크기와 무게를 약 10분의 1 정도로 줄이면서도 동일한 이제 전력 공급에 성공했다라는 점, 이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도되는 기사에 대한 이벤트성 상승이다 정도로 보여지고요. 비즈니스 본격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또 그렇다고 지금 초전도체 나오면 우리가 한 3년 전이죠. 이제 벌써 3년 전이 됐는데 그 상온 초전도체 연구 논문 있잖아요. 그 LK99 그때 흐름을 생각하고 막 뛰어드는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벤트 아니에요. 상온 초전도체 관련된 게 아니고 고온 초전도체 케이블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LK99 논문 이야기가 이벤트가 나오면 여러 종목 볼 필요 없어요. 뭐 서남, 모비스, 아모텍 오늘 강한 이 세 가지 종목 이런 것들을 볼 필요 없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면 신성 델타테크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성 델타테크가 그 LK99 연구 논문을 올렸었던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 있죠. 여기 지분을 보유한 게 그 LNS 벤처 캐피탈이에요. 벤처 회사인데 여기 지분율의 52%를 누가 갖고 있어요? 신성 델타테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온 초전도체 이야기 나오면 그냥 다른 종목 볼 필요 없이 그런 이벤트가 등장하면 신성 델타테크 사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이슈는 아니고 지금은 고온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가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슈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져요. 내일 뭐 살 게 없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렇게 반짝이는 뉴스, 급등 재료가 등장한 쪽에서 좀 랠리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 자, 세 번째 오늘 강세 업종은 은행입니다. 은행. 자, 은행인데, 자, 빗줄을 좀 지우고 볼까요? 자, 은행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여러 기사들이 최근에 나오는 것도 보면은 결국 밸류업이에요, 밸류업. 저평가다, 밸류업 돼야 된다, 리레이팅 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하나증권의 최정국 연구원이 정말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야기한 게 PBR을 산정할 때 적용하던 그 BPS, 그 BPS는 이제 주식당 순자산이고요. PBR은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BPS 주식당 순자산을 주당 주가를 이 BPS 주식당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이 PBR입니다. PBR에 대한 어떤 이제 기준이 BPS에 대한 기준이 25년에서 26년을 어쨌든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변경해야 된다. 목표를 변경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무평가상 목표 주가가 15% 내외로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은행주들이 현재 뭐 CET1입니다. CET1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동안 타 은행 대비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적용했던 뭐 우리금융이라든지 이제 중소형 은행들의 경우 양호한 이제 자본 비율 방어력과 또 이제 큰 폭의 총 주주 환원율 이거 상승을 전망을 감안을 해서 자기 자본 비용률을 이제 소폭 하향을 했고요. 26년 이익 추정치 상향으로 이제 은행들의 이제 지속 가능한 이제 ROE 또한 소폭 상향 조정을 했다. 말이 어렵죠. 이거 좀 쉽게 풀어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쉽게 풀어드리자면, 은행들이 돈을 잘 지키는 힘, 이게 이제 CET1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돈을 잘 지키는 힘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튼튼해서 위험을 무서워할 필요가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돈을 더 많이 돌려줄 수 있고 돌려주는 비율도 크게 올라갈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사는데 드는 비용을 조금 낮춰줬다. 그리고 2026년에 은행들이 더 많은 돈을 벌 것 같아서 돈 버는 효율도 지금 조금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어쨌든 0.85배 수준의 어떤 PBR을 가지고 있었던 은행들이 현재 이제 약 0.9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여기에 이제 BPS 기준이 이제 변경이 되고 15% 내외 상향을 하면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새로운 요인 발생은 아니에요. 어떤 뭐 이제 성장 배경은 없잖아요. 사실 금융주들이. 다만 이제 은행주의 매력 자체가 재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국내 은행주들이 유독 조금 이제 낮은 밸류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잖아요. 저도 여기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만 봐도 국내 은행들과 ROE가 유사하고 한때 그 PBR까지 비슷했었던 그 일본 사례를 보자고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대형 은행들도요. 저 PBR 정책 개선에 따라서 은행 그 대형 은행들 PBR이 1.6배까지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면, 정부 이제 밸류업 정책에 따라간다면 우리 이제 나라에 있는 은행주들도 한참 더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자, 그래서 뭐 J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특히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IM금융지주, KB금융지주, 제주은행들이 오늘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연속성은 당연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강세 업종인데요, 바로 전력설비, 전선 쪽입니다. 그 로이터 통신이요, 로이터 통신에서 전해진 건데, 오픈 AI랑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오는 3월 한국 내 데이터 센터를 착공할 거다, 이 계획을 보도를 했어요. 로이터 통신에서. 근데 로이터가 지금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3월에 한국 내 데이터 센터 착공을 위한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작년 10월이죠. 보면은 샘 올트먼 CEO, 오픈 AI CEO죠. 이분이 이제 방한을 했잖아요. 그때는 논외되었었던 한국 내 인프라 구축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AI는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와 각각 협력을 해서 국내에 총 2개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 초기 설비 용량을 각각 20메가와트 규모로 할 거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전력 설비가 지금 부각이 되는데, 오픈 AI의 글로벌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한국형 AI 모델을 최적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한국전력기기 3사가 지금 이제 북미 실적 호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북미 쪽에 대한 실적이 증가되는 전력 설비 쪽을 봐야 된다라는 말을 사실 저는 다른 곳에서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드려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초고압 변압기 점유율 1위 기업인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죠. 여기가 이제 지난해 4분기 북미 시장에서만 5,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어요. 구체적으로 5,548억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있죠. 이쪽도 조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와 그 빅테크 기업들과 대규모 계약에 힘입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해 말 수주 잔고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어요. 5조 원. 그리고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4분기 이 전력기기 쪽 부분 영업이익률이 20.2%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20%를 상회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이제 송배 전망이 이미 그 1950~60년도 때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송배 전망은 수명이 60년 정도라고 하거든요. 길어봤자 짧게는 50년에서 60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참 지났어요. 그러니까 교체 주기예요, 교체 주기. 그죠? 그래서 북미 쪽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작년부터 전력 설비 쪽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였고, 또 중요한 이제 산일전기 이런 기업들이 또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럽 국가들도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개발도상국들 있죠. 이제 신흥국들도요. 지금 도시화나 산업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지금 이제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그 비용이 6배나 더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뒤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4배 정도의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 뭐 변압기, 전선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짧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비츠로시스부터 해가지고 LS 에코에너지까지 좀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준 것이 전력 설비. 전력 설비 쪽은 좀 쉬었었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다른 이제 뭐 조선 막 조방원 달려갈 때 좀 쉬었잖아요. 그래서 가격 매력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이제 장기 한 분기 한두 분기 정도 쉬어서 가격 눌림이 안 나고 그냥 기간 조정만 옆자리로 가는 상황에서는 그냥 편하게 좀 매수를 해도 좋은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를 좀 보고 갈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관심도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바이오 쪽은 조금 약합니다. 약하긴 한데 현재 이제 바이오 쪽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우선 비만 치료제 쪽이에요. 비만 치료제. 현재 그 성인 그 비만 증가 추이가 상당합니다. 지금 세계 비만 인구가 이제 현재 만 20세 기준으로 해서 2035년이 되면 15억 명이 될 거래요. 현재 8억에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비만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미국 이제 가공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육류 소비량이 실제로 그 1929년 대공황 이전이랑 현재를 비교해 보면 절반 이상으로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비만율이 올라갔다는 건 이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컸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비만율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이 되면은 성인 비만율이 50%가 넘어갈 거다 이런 이제 추정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확실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부가 가치 산업이 자리가 잘 잡혀 있는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미국이 성인 비만율,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성인 비만율이 글로벌리하게 언제 많이 올라갔냐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좀 제한을 받으면 사람이 몸을 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좀 살이 찌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운전도 내가 직접 안 하는 이제 시대로 가죠. AI가 많은 이제 물리적 생산성을 대체를 많이 할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성인 비만율도 올라갈 거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세계 비만 인구 전망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풍요의 시대라서 비만이 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먹고 있는 음식의 질이 떨어짐으로 인한 빈곤 현상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성인 비만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어떤 게 올라가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자,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증명을 해줬어요. 그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를 증명을 해줘 버린 거예요. 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2032년까지 연간 40% 성장을 할 거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예상하고 있는 제가 발췌한 자료를 보면 2024년 대비해가지고 총 시장 규모가 거의 지금 뭐 몇 배입니까, 그죠? 6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편하게 연평균 40%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지난달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요, MSD가 그 에피노페그튜타이드, 이게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 MK6024라고 하는데 이거를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언급을 하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추세 이탈인가요? 뭐 이런 질문도 저도 많이 받아봤는데 어쨌든 한미약품이 그 미국의 MSD에 기술 수출을 한 이 지방 간염 치료제, 이걸 에피노페그튜타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듀타이드가 MSD 실적 공개 자료에서 임상 2상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언급이 다시 됐어요. 원래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안 해가지고 실망으로 빠졌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신고가 랠리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리고 한미약품이 멕시코 최대 제약사와 GLP-1 비만 신약을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그 비만 유병률이 36.86%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유병률도 꽤 높아요. 16.4%인데 이 체중 감량 이후에 유지요법 단계에서 혈당 관리 수요 역시 높은 시장의 특수성을 또 멕시코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제약사인 그 산페르사입니다. 여기와 GLP-1 비만 신약인 에페글레나타이드 이거와 당뇨 치료 복합제인 다파론 패밀리 등에 대한 독점 유통을 계약을 했다. 이게 이번에 전해진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또 이제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데 그 경구용 약물 개발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이제 주사나 이런 것들은요 그 비용이 비싸죠. 주사기 자체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줄이고 좀 간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이런 거 막 인벤티지랩 같은 그 플랫폼 기업들이 뜨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경구용 치료제가 결국에는 게임 체인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GLP-1 계열의 그 비만 치료제로 그 경구용 약물도 지금 현재 한미약품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국내 유일의 임상 3상 비만 치료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한미약품이. 근데 다른 이제 비만 치료제 그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탄탄하게 이제는 그 리레이팅을 평가를 받으면서 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NH투자증권은요,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한미약품을 올 비만 신약 매출 발생 프리미엄 구간이다. 그러고 이야기하면서 기존 56만 원이었거든요 목표가가 7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70만 원까지. 근데 오늘 그 종가 기준으로 보면 62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미래에셋증권, 다울투자증권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미래에셋증권 이 두 곳에서 목표 주가를 66만 원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DS투자증권은 68만 원까지 올렸고요. NH투자증권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70만 원까지 올렸고 삼성증권이 제일 높게 올렸습니다. 7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자, 차트를 한번 이게 보게 되면은 자,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이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자, 최근 이 5년 동안 아래 박스권 하단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제 하단 지지 구간, 그러니까 실적 증가 추이 대비해서 실적이 대비해가지고 너무 이제 주가가 앞서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5년 동안 이제 지지부진했었던 이 박스권을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이제 리레이팅 재평가를 이제 받는 겁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수요 확인됐고 시장 성장 확인됐고 국내 유일의 임상 3상 비만 치료제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승 저점을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고 이 저점 대비 뭐 3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3배가 아니라 2배, 3배죠, 3배. 20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는 더 한참 더 올라갈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증권사 가이던스 있죠. 60만 원대에서 70만 원대. 저는 이거 컨센서스 조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특징주 한번 볼게요. 시간이 좀 지금 많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 자, 조금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재료들. 제목 그대로의 재료 그리고 이 내용 그대로의 재료인데 원전 핵심 설비인 그 계측 제어 시스템. 이것을 산화를 성공한 회사다라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실제로 2010년 세계에서 4번째로 MMIS라고 하는 분산 제어 시스템을 자체 개발을 했고요. 국내 원전 신한울 1, 2호기 그리고 세울 3, 4호기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경북 울진에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도 분산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제 독점 공급을 맺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게 중요한 킥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노후 원전 해체가 본격화될수록 당연히 제어 기술이 중요하겠죠. 모니터링 기술도 중요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조금 이제 과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또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요,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을 하고 있는 SMR 소형 원전 모듈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골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SMR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그 과제에서도요 4년 연속 그 선정됐습니다. 우리 기술이. 그래서 SMR 분야에서도 기술 고도화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력 분야에서 뭐 감시 제어 시스템, 뭐 개발, 설계, 제작, 시험, 정비 여기에 대한 이제 토탈 솔루션을 확보를 했고요. 국내는 물론 해외의 어떤 가동 및 신규 원전 건설에도 건설 원전 공급에도 지금 범위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 분산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계약을 맺었다. 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 그 원자력 발전소 감시 제어 시스템 정비 용역뿐만 아니고요.
한전의 그 화력 발전 5개사에서도 정비 적격 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증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들었듯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SMR 생태계 여기도 이제 과제로 선정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SMR 관련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중요한 게 좀 너무 좀 과열되게 올라간 경향들이 좀 있어요. 한미약품 말고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상황이고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나오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근데 이 원전이라는 내러티브가 엄청 셀 거예요. 저는 올해는 조방원 중에 원전을 가장 센 이제 업종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길게 보면 정말로 이제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벌써 이제 우리 기술이 시가총액 보면은 1조 5천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마 1억 7천, 8천 이렇게 1조 7천 이렇게 7천억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고평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독점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은요 특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뉴 게임 게임 참여자들이 나타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전은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방 국가 견제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 원전 사업이 뜰 것 같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미 SMR 관련된 어떤 기술 그리고 공급 계약을 잘 맺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승자라는 어떤 그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세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맞춰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자.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이거를 뭐 장기 투자를 한다,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보기에는 우리 기술보다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릴 종목을 차라리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강세 업종, 우선 원전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원전은 정말로 미국에서도 가장 먼저 지금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데이터 센터 핵심 에너지원으로 좀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태양광, 풍력 다 좋습니다. 근데 간헐적이잖아요. 그 풍력이랑 태양광이 뭐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러면서 뭐 새로운 에너지의 패러다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간헐성 때문에 과거에도 썼었는데 오히려 이제 탄화수소 에너지 그리고 이제 석유 에너지로 대체된 거예요. 열등한 에너지였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전력이 소비가 될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는.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제 막 정전 사태 유럽에서 나잖아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런 상황에서 풍력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지금 유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도 현재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24시간 안정적이게 대규모로 에너지가 공급이 가능한 쪽은 결국 원전이에요, 원전. 그래서 원전 쪽에 대한 그 성장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현재 이제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점점점 경우에 한해서는 SMR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저는 우리 기술보다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대형주 장세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3분기 보고서거든요. 3분기 수주 현황 내용을 보게 되면 19조 4천억 원 정도의 어떤 그 물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3분기 결산 보고서고 중요한 게 이제 그 이후에 12월에만 이제 수주 계약건을 제가 갖고 왔어요. 보면은 12월에만 계약을 했었던 게 그 전년도 즉 24년도 매출 대비 4%, 30%, 3% 종합 거의 한 40% 정도가 되는 매출액이 되는 수주가 추가적으로 계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특히 그 창원 사업장에 SMR 전용 공장을 구축하겠다. 이런 로드맵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SMR의 실체와 양산성에 높은 점수를 지금 투자자들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쟁력은 이미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파트너십에서 이미 알 수 있어요. 거기서 게임이 끝나가고 저는 정해진 승자다라고 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xAI가 최근 데이터 센터 전력 자급을 위해서 두산의 대형 가스터빈을 지금 이제 구매를 했잖아요. 추가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그래서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두산은 어떤 테크 기업들의 필수 에너지 파트너로 지금 시장에서 각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다만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95,200원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저는 이게 좀 길게 보면 당연히 2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길게 봤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중단 없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SMR이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NH투자증권에서도 뭐 두산에너빌리티 11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요. KB증권도 11만 6천 원으로 상향했고 NH투자증권 또 다른 그 리포트를 보면 16만 5천 원으로 이제 상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권사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가이던스가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냐? 저는 높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거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는데 그래도 차트는 한번 보고 가야죠. 차트. 자, 저는 이렇게 막 우리 기술처럼 급등했을 때 구간 말고 수렴하는 구간을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패턴이 동일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렴하고 올라가고, 그죠? 수렴하고 올라가고 지금 또 이제 고점에서 수렴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유동성이 계속 좋고 현재 코스피 시장이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쳐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10만 원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그 마감 시황도 마무리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시황 브리핑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고용 데이터 발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 가지고 또 제가 내일 리뷰 또 코멘트 드릴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시황 브리핑도 꼭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편하게 방송 알림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마감 시황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